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역시 우리 패기로운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문학 토크입니다. 주제는 바로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입니다. 정말 진지한 주제네요. 예, 저번 주에도 약간 진지했는데 흥을 괜히 돋운 것 같아요. 네. 선욱 씨는 문학을 접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자신의 뭐 삶이라든가. 네. 예, 달라진 게 있죠. 어떤 게 달라지셨나요? 심심하지가 않아졌어요. 꽤 심플하네요. 이런 대답 좋지 않아요. 예.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진짜 심심하지 않아졌다는 말이 사실 제 문학에 대한 감상이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요. 할 일이 생기잖아요. 독서를 하니까. 네. 심심하지가 않아졌어요. 정말 단순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일단 저는 사실 어릴 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네. 나랑 다르네요. 네. 디스를 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네, 제가 그 기록이 있어요. 아직도 그 초등학교 때 한창 그때 독서 장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막 독서 스타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나눠줘서 기록지를 주고 막 100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30편 이상 쓰면은 뭐 금배지를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런 거 맞아. 네. 초등학교 때 다 하지. 네, 그런 걸 했었는데 그 기록지가 집에 쌓여 있거든요. 5, 6학년 때 기록지가 쌓여 있는데 보면 그게 그 기록지 한 장에 50권짜리인데 그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땐 그걸 몰랐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합쳐 보니까 그게 730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네. 많네요. 완전 네. 뿌듯하겠다.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냐. 저는 사실 학원을 많이 안 다녔어요. 과외도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과외밖에 안 했거든요. 바둑학원 다니고 그랬는데 하루에 남는 시간이 항상 7시간, 8시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책만 읽은 거예요. 문학을 주로 읽었죠. 비문학은 그땐 문학보다 비문학이 어려웠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독서로 인해서 심심하지가 않고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독서를 안 할 때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독서로 인해서 상상력이 너무 키워졌어요. 키워졌는데 그 내가 읽은 것들을 막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면에서도 문학이 굉장히 저한테 심심함을 다 뺏어가 버린. 시도 또 네. 없이 상상하게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학의 길을 오게 됐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글을 쓰는데 난 왜 글을 쓰고 싶은 거지를 좀 철학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글을 쓰면서 그거를 어떻게 쓰나를 좀 살펴보니까 저는 쓸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장르 문학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전히 상상에 의존해서 쓰는 글들을 썼었어요. 이제 저는 그게 왜 좋았냐면 중학교 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재밌다 그런 칭찬들이 오니까 다음 편 빨리 보여달라 막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제가 창조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죠. 재미를 주고 나도 남이 창조한 어떤 세상에 들어가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이 그래서 아직도 문학을 하고 있고 네. 그렇죠. 굉장히 뭔가 내가 만든 어떤 세계관을 남이 봐준다는 게 참 짜릿한 일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황홀함이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쉽게 말하면 만화를 그려서 남한테 보여주면 야 정말 재밌다 하듯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즐겁죠. 예. 그러면 은정 씨는 언제부터 문학을 접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는 아예 문예 창작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문학상 같은 거 막 찾아서 보고 저는 그나마 한국 작가들의 한국 문학은 어느 정도 봤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생활 기록부도 써야 되고 또 아무래도 내가 한국인인데 다른 외국 작품부터 내가 읽어야 하나? 한국 작품부터 다 섭렵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절대 안 됐고 다 너무 엄청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책을 그냥 그때 접하기로 마음을 먹고 접했는데 그 전에부터 약간 문학이 저에게 주는 게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회장님한테 이 주제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글 쓰는 걸로 직업을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꽤 오래됐거든요. 네. 진짜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잘은 기억 안 나요. 뭔가 부모님이랑 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그냥 들어가 있었죠. 불도 다 끄고 그랬는데 동생이 동화책을 가지고 제 배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 동생이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모르고 또 글을 읽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상상을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엄청 동화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을 가지고 제 배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왜 배에다 올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달라고? 네, 약간 그랬던 그랬던 것 거. 같아요. 이러면서 문학에 대해서 뭔가 그때 위안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걸로 해야겠다.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잘 기억은 다시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어릴 때였어요. 그때 제 동생도 많이 어릴 때였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문예창작학과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글 쓰는 걸 직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문학을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좀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우리 둘은 정말 일찍 시작을 했네요. 예. 근데 선웅 씨처럼 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책을 안 읽었어. 그렇군요. 네. 굉장히 우연히 그리고 또 굉장히 일찍 맞아요. 책을 접하면 사실 거부감이 없죠. 네. 저는 아직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왜요?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사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쓰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는 그냥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그렇게 그냥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중간치기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간치기 하면 사실 여러분 뭐 뭐야?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잖아요. 저는 괜히 또 눈이 높아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았어. 뭐야? 고등학교를 어딜 가든 내가 성적이 이대로 중위권이면 무슨 중위권 너무 애매한 숫자잖아요. 30명 중에서 15등 뭐 이렇게 참 답 없는 삶을 살기 싫어서 그냥 부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가 부모님 입에서 문창과 어떠냐 그래서 문창과가 뭘까? 문창과 무슨 창을 배우는 데인가? 이런, 그런 문과창. 뭐지 했다가 이런 글 쓰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예고 미술과를 준비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창과 되게 뜬금없긴 한데 제가 책을 싫어하기도 했고 저는 어릴 때 책을 몇백 권을 사다 줘도 읽지를 않았어요. 예, 게임 되게 좋아했고 좋은 자세네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뭔가 흥미가 딱히 없었는데 그래도 그냥 그래 거기가 좀 찾아보니까 그나마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문창과가 얼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덜컥 봤더니 또 덜컥 붙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소설을 처음 접했는데 많이 이제 격차가 있었죠.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부터 문학을 좋아했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고 저는 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문학은커녕 뭐 흥미조차 없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이제 소설을 좀 읽다 보고 또 소설도 쓰다 보니까 이게 매력을 알겠어요. 뭐냐 하면 문학을 내가 창작을 해내면서 내가 누군지 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어디 놀이터 뛰어놀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쓰다 보면 내 성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이게 남이 볼 때 내 집안 배경이 뭔지도 다 드러나게 돼요. 정말 맞아요. 신기해요. 신기한 그런 예술 장르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지금 나는 누구야라는 캐릭터를 부여하게 돼요. 나 스스로한테. 그게 훨씬 사는데 긍정적이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은 저한테 진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뭔가 교양도 쌓게 하고 내 스스로의 약간 정체성을 부여하게 돼서 더 살 때 더 긍정적으로 살게 되고 하는 효과 그런 걸 많이 톡톡히 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 경험을 기반한 문학이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문학이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일단 워딩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너무 거시적이긴 네. 하죠. 직접 바꾸는 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네. 간접적으로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경우가 도가니. 아, 예, 공지영이 도가니. 도가니라는 책 자체가 바꾼 건 아닌데요. 네. 그게 사람들을 바꿔놓긴 했어요. 네. 어떤 우리 사회에서 그 도가니라는 문제작이 출시됨으로써 네,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죠. 그렇죠. 어떤 폭력이라는 장애우들에 대한 학대 그리고 그런 폐쇄적인 집단에서 일어난 이 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끌어내긴 해요. 네.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예술은 항상 창조 행위인데 창조는 항상 무언가를 파괴해요.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단 기존의 네, 질서라든가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파괴함으로써 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과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타나든 네. 일단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네. 예술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굉장히 유의미하죠. 네, 어떤 그냥 단번에 소비되고 어떤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이 문학이란 거는 사람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끔 만드는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의심하고 우리가 그걸 이게 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믿어왔던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던 것을 다시 일깨우게 할 수 있는 좋은 예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저는 그리고 제 이야기 하자면 문학이 우리에게 뭘 가져주냐 할 때 또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말하자면 이제 문학이 우리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방금 말했던 그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독자라는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책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어떤 교양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말초 신경을 막 자극하는 짜릿한 액션 그리고 뭐 쾌감, 뭐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들이 있죠. 우리는 그걸 뭐 오락 영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흥행을 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잘 만든 오락 영화라고 합니다. 작금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문학에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그 소설을 잘 만든 오락 소설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걸 소설이 재미만 들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흥행하고 우리가 많이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문학은 단순히 재미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독자는 소설에서 교양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주관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실에 우리들의 삶에 영향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책을 집어든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죄와벌을 굉장히 잘 읽었거든요. 죄와벌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죄와벌의 스토리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뭐 페테르부르크로 유학 온 청년 로자가 이 세상이 정말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댕겨요. 그러던 와중에 로자가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어느 카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동네의 어느 전당포 할머니가 온갖 방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험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정의로운 마음이 발동해서 할머니를 죽이고 그녀가 꽁쳐두고 있던 모든 돈들을 세상에 풀기로 합니다. 뭐 의적 같은 거죠. 결국 할머니를 도끼로 내려쳐서 죽이지만 결국 돈은 집 앞 바위 이제 밑에다 몽땅 숨기고 본인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식에 시달려서 소설 내내 그냥 도시를 걷돌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결국. 그래서 결국 인간이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스스로의 신념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는 단순히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느낌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어떤 사안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이거를 쉽게 말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최근 일어난 그런 사회 이슈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흔히 요즘 그 메갈 사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 모든 사안에서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것은 너무 폭력적이고 이 로자가 할머니를 도끼로 내리치는 것과 비슷한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바로 문학에 주는 어떤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단순히 재미만 이 소설은 충분히 재밌는 소설인데 재미만 본 게 아니라 어떤 교양을 얻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문학을 하는 데 있어서, 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제가 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중간에 이제 삶의 영양가를 더해주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동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교양을 빨아먹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는 말에는 전체적으로는 동감하지 못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교양이란 말이 너무 광범위해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사실 워딩 자체가 약간 무책임하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저는 지금 웹소설이라든가 인터넷 소설 장르들을 네. 네. 문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정말 양산되어 있는 수많은 로맨스 인터넷 소설들을 교양을 빨아먹기 위해서 읽는가 하는 데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또 그런 생각이 네. 또 드네요. 거기서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음. 인터넷 소설을 읽고 교양을 빨아먹을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네. 또.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그걸 읽는 사람들은 재밌으면 땡이에요.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서 그 문학의 한 갈래를 읽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재미는 삶의 영양가가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영양가를 빨아먹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거는 정말 지극히 맞는 말인데 결국 재미도 네. 삶의 영양가 네. 중 하나다. 네.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욤미소를 롤모델로 삼았었어요. 네. 이제 저는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작가의 간결한 문체, 빠른 전개 속도, 서사의 어떤 치밀성 그런 걸 굉장히 담고 싶어 했는데 물론 지금 담지 못했지만 어쨌든 기욤미소가 한 말 중에 작가의 말로 남긴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소설은 재미랑 메시지 중에 반드시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미랑 메시지를 둘 다 갖출 수 있으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면 읽어줄 만한 어떤 좋은 소설이 된다. 그러면 메시지 주는 소설이 있을 수 있고 네. 재미 주는 소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교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재미를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윤택함, 어떤 유희를 즐길 수 있고 그 두 가지 역할을 소설이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사실 교양을 빨아먹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다. 그 모든 독자를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선웅 씨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예. 선웅 씨 말을 하면서 선웅 씨가 재미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재미도 엄청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재미로 소설을 읽었던 게 별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제목에 이끌려서 읽는다던가 책 표지에 이끌려서 읽는다던가 그런 식의 책 선택이 많았었는데 재미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막상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뭔가 이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할 때 이 책 진짜 재밌었어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약간 읽으면서 저는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문학도 작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그런 작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철학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문장을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 혹은 내가 이 책 속의 주인공이라면 절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행동을 못했을 텐데 이 주인공은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나 대신에 뭔가를 하는 걸로써 간접 경험을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재미보다는 뭔가 내가 평상시에는 억눌려 있었던 생각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재미 그 이상인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정말 그러니까 카타르시스. 뭐 말하자면 간접 경험이란 것도 어떤 재미에 포함되지만 단순한 재미있음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맞아요. 더 어떤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삶을 느낄 수 있고 비록 뭐 존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더 넓은 의미의 그런 개념을 말씀하신 거네요. 맞아요. 예, 단순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재미가 아니라 그냥, 그렇죠. 사실 한 가지 말로 정리하기가 정말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면 네. 문학 자체가 이런데 저는 사실 오늘 주제 듣고 생각했던 거는 네, 우리 어쨌든 문예 창작학과니까 그렇죠. 저는 뭘 가져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가 아니라 네. 우리가 문학으로 뭘 가져다 줘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해봐야 다루고 싶었어요. 됩니다. 예. 네. 그렇죠. 우리는 문예창작과 학생들이고 네. 우리는 창작가 창작으로서 팟캐스트니까요. 그래요? 우리가 창작자이기도 한데 예. 과연 우리는 문학으로 어떤 누군가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예. 있는가 혹은 전달해줘야 하는가. 예. 저는 그냥 순전히 왜냐면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독자의 입장에서 문학을 통해서 얻을 때 사실 이런 얘기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어요. 뭔 얘기였냐면 제가 복지관을 이제 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 복지관까지 1시간 반이 걸려요. 오래 걸리네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소설책을 막 읽거든요. 네.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못 읽지만 읽을 때는 환승하는 그 찰나에도 이 주인공이 그래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꿈에서 누가 나온 거지? 이러면서 막 빨리 책 읽어야 돼 빨리 가면서 이러면서 완전 재밌게 뭔가 하루를 뭔가 1시간 반이라는 그 긴 출근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었다. 뭐 약간 이런 그냥 물론 개인적이고 지극히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소소한 이야기들, 소소한 경험 같은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왔었는데 너무 거시적이네요 여기는. 인생을 못해.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거시적인 생각도 하고 사실- 올걸.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학이 우리한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가져다 준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개념으로 말할 때, 키워드로 말할 때 우리가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 좀 좋아요. 어떤 단어로 말할 때 어떤 걸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산타의 선물처럼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뭘 얻었을까요? 혹시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 네. 어떤 새로운 세상? 말 그대로예요. 새로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세상이 아니라 네. 완전히 새로운 어떤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떤 문학이라면 어떤 문학을 보든지 그건 느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을 보고 나서 물론 독자 개인이 선택할 일이겠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문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독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보고 거기서 유희만 느끼고 가든 아니면 뭔가 진중한 생각을 하게 만들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딱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그렇죠. 우리 이 지루한 현실 세계의 대안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정말 환기를 많이 시켜주죠. 우리에게 뭔가 이상적인 것을 가져다 주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문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쓰는 소설이 정말 저는 우리 나라님들도 그렇고 우리 정말 법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문학 시장이 너무 너무 한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우리 높으신 분들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수첩에다가 적어주면 읽지 않을까요? 네. 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요즘 아이패드 쓰신단 말도 있고. 깜짝이야. 자, 편지. 이런 건 하나씩 넣어줘야 안 된다고. 왜요? 이제 임기 1년밖에 안 남았어. 레임덕 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반체제적인 우리 문화창작가 대학생들. 깜짝이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번 키워드로 하나만 정해볼까요? 문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저는 새로운 세계. 세상 은정이는 어떤 저는 키워드를 한번 정하고 싶으세요? 공감. 공감. 맞아요. 문학은 저에게 공감 같은 걸 많이 줬었어요. 사실 요즘 뭐 약간 이런 소설이 있었는데 정용준 작가의 떠 이렇게 정용준 작가가 원래 실제로 말을 더듬으셨었대요. 그래서 근데 제 동생도 말을 못하니까 왠지 그런 연결고리점들 때문에 뭔가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단편 소설이었는데 보면서 왜 주인공이 말을 항상 더듬으니까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혀를 언어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좋아하는 여자와 입을 맞춘 후에는 혀가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하다고. 이런 거 좋아요. 그래요.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과 동시에 너무 한 부분에만 치우쳐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 얻고 공감도 많이 됐었어요. 사실 공감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얻으셨죠? 사실
제 동생에게도 예. 아 동생이 말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정말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이 아이에게 약간 두려움 그러니까 주인공 떠떠떠떠의 주인공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아예 입을 꾹 다문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을 준 게 나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 그래 이 아이의 또 다른 면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언어적인 것만 요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약간 성찰 같은 것도 하면서 공감도 하고 뭔가 또 한편으로는 아 혀를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또, 예, 뭐 소설 작품에서 자신의 삶과 같이 맞아요. 견주어 보았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진짜. 공감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음. 이런 생각. 맞아요. 아 그런 거 정말 좋아요. 예. 그러니까 혀를 나는 미각이랑 예.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 다른 그래요? 정말 쓰임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범상치 않은데요. 1학기에 이미 알아봤어요. 됐어.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뭔가 뭔가 감이 안 나요? 벌써 선웅이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선웅이가 아까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뭔가 그런 질서를 뒤집는 과정 그런 것들이 모든 소설에 담겨 있잖아요. 소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서 저기가 소설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 가져다 쓰면서 우리의 현실을 가져다 쓰면서 그곳에서 뭔가 부각시키건 부각시키고 의심할 건 의심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는 그런 그 편집자적인 그 조명이 있어야지 그렇게 소설이 좋은 소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은 결국에는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 우리가 엄마가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자꾸 날 회초리로 때렸어.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럼 9시까지 늦으면 안 되겠다. 난 9시까지 매일매일 들어가지 했는데 어느 날 야, 왜 내가 9시까지 들어가야 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엄마한테 귀속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뭐 약간 중2병적이지만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엄마의 말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엄마의 말이 다 맞지만 지금은 엄마의 말이 조금은 나랑 다르고 내 의견이 혹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소설로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고 와왔던 거, 우리가 항상 이건 옳다고 생각했던 거, 혹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살인까지도 살인에는 동기가 있고 그 살인자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그 살인자를 야, 저는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놈은 그냥 감옥 가야 마땅히, 이게 아니라 소설은 그 살인자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살인자가 왜 그랬을까? 그 배경에는 사회에 뭔가 부조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의심이 바로 이 소설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우 좋아요. 보지 않는 예. 것까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문학이 우리한테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좋은 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완전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매우 필요한 역할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2부 문학은 왜 2부 문학이. 2부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문학을 한 번쯤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 우리 심지어는 위인전까지도 아니면 짧은 동화까지도 맞아. 그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학까지 접해보면서 소설이 읽고 있는 이 나 자신에게 뭘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다.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 좀 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우리 유튜브도 있고요. 와 유튜브. 예, 두 가지 홍보해 주셨으면 이거 창작자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